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가 내일이면 1차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중형이 예상되는데요. 이두하 전 새누리당 의원, 김홍국 경희대 겸임교수 두 분 모시고 선고에 따른 정치적 파장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텔레비전 생중계로 진행되는 1심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정에서 얼굴은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의원님 변호사시니까 보통 이 재판부는 이 피고가 법정에 나와서 이 선고할 때 법정에 있어야지 좀 더 유리한 것 아닙니까? 보통 이렇게 국민들이 알고 계시기에는 형사 피고인이 되면 당연히 법정에 매번 출석해야 되고 뭐 선고 받을 땐 더 하겠죠. 근데 이제 민사에서는 당사자가 참석을 안 하고 변호인에게 이제 변호인이 대신 참석할 수도 있지만요. 형사 법정은 다르거든요. 반드시 피고인이 이제 출석해야 된다고 알고 계셨을 텐데 사실 형사소송법 277조 2에 보면 구속된 피고인도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출정을 하지 않고도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 이 형사소송법 상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진 않는데 이제 본인이 거부를 하고 있으니까 법원에서는 그런 경우엔 보통 구속된 피고인이건 불구속된 피고인이건 구인장을 발부해서 강제로 인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 차원에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좀 곤란하다라고 생각하고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아마 내일도 불출석하더라도 선고를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텔레비전으로 생중계하는 것을 이제 재판부가 결정을 내렸는데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텔레비전으로 생중계가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모든 과정을 다 텔레비전으로 생중계하는 건가요? 사실 그 부분도 중계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대법원 사건이나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중계가 허용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하급심이 이렇게 생중계가 허용된 건 2017년 12월에 개정된 대법원 규칙 때문에 처음입니다. 이제 처음 사례인데 그래서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법원에서 결정을 할 텐데 이와 관련해서도 그 전에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았던 도태우 변호사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 일부만 중계를 해달라. 전체를 생중계하는 거는 피고인의 인권을 너무 침해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방금 대해서 속보 자막으로 나왔는데 가처분 그 신청이 각하됐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유가 없다. 그리고 벌써 내일이니까 사실 이 결정을 내리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아마 그리고 이제 그 방송 중계가 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스탠딩 카메라를 4개 갖고 있는 걸로 이제 변호인석 그리고 방청석은 안 비추고요. 변호인석, 검사, 피고인 그다음에 그 재판장을 비추는 4대의 카메라로 하는데 편집 기능이 있기가 좀 어렵거든요. 법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냥 전체를 생중계할 외주업체에 가능성도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촬영하는 걸. 그렇게 하더라도 생중계를 할 때 그거를 일정 부분은 중계하고 중계 안 하고 이렇게 편집을 하는 게 사실은 녹화 방송이 아니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보통은 변호사들 중에 이게 인권 침해 요소도 있고 또 사실관계는 이제 파기환송이 될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좀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 결정문 내용하고 판결 내용하고 주문이라 그러죠. 뭐 몇 년형에 처한다 하고 양형 이유만 그 선고를 하고 중계를 하고 나머지는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공범인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았고요. 2대 학사비리에서 징역 3년을 받아서 총 23년이 됐는데 과연 박 전 대통령의 선고 형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를 뛰어넘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걸 뭐 누가 알겠습니까? 아마 재판부에서 고심하고 계실 건데요. 그러나 지난번 최순실 씨 관련해서 사실 했던 내용과 비교해 본다면 일정하게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최순실 씨와 같이 혐의를 받고 있던 13가지 중에서 11가지는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이제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공범이 아니라 일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주범으로 또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검찰에서는 징역 30년형에 벌금이 1,185억 원, 사실은 뭐 정말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액수의 형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역시 우리 헌법의 가치를 훼손했고 우리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지켜야 되는 국가의 지도자가 그런
여러 가지 법과 헌법을 어겼다는 측면에서 아마 재판부는 종범이나 또는 공범인 최순실 씨보다는 주범이자 또 공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서는 더욱더 큰 아마 그런 형량을 내리지 않을까. 일단은 네. 일반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혐의의 내용도 18가지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법원이 우리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마 상당히 무거운 형을 내리지 않을까 판단이 듭니다. 예,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같은 재판부에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최순실 씨와 공범인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판단이 거의 내려졌다고 우리가 네. 답지를 미리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다른 피고인들과 관련된 1심 선고도 거의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또 일정 부분 그 부분도 유죄로 인정될 수밖에 없고요. 뭐 또 삼성 뇌물도 사실은 어쩌면 요구형 뇌물이기 때문에 더 좀 그 양형에 있어서 좀 안 좋은 요소가 부정적인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고 해서 네. 뭐 형량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공무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 뇌물과 관련해서도 신분범은 더 엄하게 처벌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양형이. 그리고 뭐 이제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아무래도 양형이 최순실 씨보다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제 징역 20년이나 23년형보다 더 많은 중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신다는 말씀이네요. 네. 자, 그리고 앞서 이제 속보 자막으로도 보여드렸는데 그 박 전 대통령의 이제 국선 변호인 측하고 또 도태우 변호사가 이 중계 방송 일부를 금지해달라고 또 가처분 신청을 했고 또 박 전 대통령 측도 중계 방송 원치 않는다 자필 의견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이 됐거든요. 각하가 됐는데 그 각하 사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그 도태우 변호사는 본인 명의로 중계를 일부만 금지해달라, 일부만 허용해달라 그 네. 가처분을 내렸으니까 네. 이제 그 적격성 문제, 이제 본인이 도태우 변호사 자신의 이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그런 신청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 그 신청인 적격 문제 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강철국 국선 변호인이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대신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벌써 내일로 다가온 데다가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대통령은 공인 중에 공인이기 때문에 명예와 인격의 보호 범위가 아무래도 제한되고 이게 공익상 요청되는 거기 때문에 2017년 12월에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서 처음으로 하는 하급심의 생중계니까 이익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 공익도 충분히 인정이 되고 명예와 이 인격의 보호 범위도 대통령이 공인 중에 공인인데 이 부분까지 제한해서 보호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네.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동안 재판을 보이콧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항소도 포기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항소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기할 가능성도 있으시지만 변호사가 지금 국선 변호인, 1심 국선 변호인들이 대신해서 항소를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나중에 처리하실 수도 있지만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검찰이 제 생각에는 항소를 할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뭐 양형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있어서 항소를 할 가능성도 크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게 삼성 뇌물하고 엮여 있잖아요. 예. 근데 삼성 뇌물에 대해서 검찰은 지금 이제 뭐 요구형 뇌물이라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인정되더라도 그 뇌물과 관련된 범죄 사실이나 이런 게 삼성 사건하고 연관돼 있어서 그게 항소도 돼 있거든요. 지금 검찰이 항소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아마 항소할 여지가 있는 그런 법리적이거나 사실관계나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다른 피고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봤을 때 조금 어긋나거나 조금 입장이 다른 게 1심 판결에서 나오면 네. 그 부분을 2심에서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또 항소를 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 뭐 제일 중요한 이유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이 원하는 만큼의 양형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양형 때문에라도 또 항소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면 뭐 박 대통령이 항소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은 진행이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대신 항소를 해놓으면 그걸 철회하지 않고 그냥 쌍방 항소로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일 생중계로 이 전해질 이 1심 선고 관련해서 이 지켜봐야 될 핵심 좀 키워드를 이제 좀 뽑아보죠. 이 최순실 씨, 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가 총 18개인데 이 가운데 이 최순실 씨와 공범으로 기소된 혐의만 13개입니다. 이 최순실 씨와 지금 공범으로 된 11개 혐의는 이미 유죄가 판단이 됐고요. 또 이 삼성 뇌물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뽑았는데 이 부분이 이 선고 형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아무래도 지금 그 최순실과 공범인 이것도 양형에 있어서 중요하고 또 삼성뇌물의 경우에도 사실은 이 부분이 요구형 뇌물로 가니까 이 액수가 인정되면 그것도 양형이 이렇게 뇌물은 1억 이상인 경우에 공무원은 양형이 아주 강하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강하지 않을까 싶고요. 블랙리스트 부분은 사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직권 남용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선례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판례가 직권 남용으로 공무원들을 처벌한 사례가 지금까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직권 남용 부분은 양형에 있어서는 일반인들이 보셨을 때 그렇게 양형이 이제 중하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린 주로 공무원은 뇌물과 관련해서 양형이 아주 중하게 나오게 됩니다. 예. 네. 과연 어떤 선고가 내려지게 될지 많은 분들이 집중을 하고 계신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처럼 훗날 사면이 될까 이 부분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개헌과 맞물려서 가능성이 더 낮아지지 않았냐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는 과거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김영삼 대통령 당시의 대화 그리고 또 정말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이제 사면이 됐습니다. 네. 사형까지 선고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었었는데 사면이 됐는데요. 그러나 사면에 대한 시각이 점점 더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통령 최고 지도자에 대한 통치행위라든가 다양한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인정이 됐지만 지금은 네. 점점 더 사면에 대해서 좀 더 부정적인 인식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인에 대해서 그동안 무분별하게 사면이 남용됐고요. 또 일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원포인트로 사면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들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개헌안을 내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 안에 강력한 의지를 담았습니다. 과거처럼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 특별사면위원회에서 위원회 결정을 거쳐야 된다. 과거에는 위원회 결정을 사실은 거치도록 기본적으로 돼 있었지만 사실은 굉장히 그것이 요식행위에 가까운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나 이 부분을 헌법에 명문화시키고 또 절차를 강화했기 때문에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그리고 그 이후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사실상 현재 또 국민 감정이 어떻습니까? 국정농단이 다시는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국민들의 강력한 분노가 지금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과거처럼 그런 사면이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과 현재 분노의 크기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이제 냉정하게 다뤄져야 될 거고요. 그런 예. 측면에서는 과거처럼 사면이 이루어지거나 특별 사면 받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내일 1심 선고가 마무리돼도 추가로 기소된 혐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재판들은 예정대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특활비 뇌물과 관련해서는 자필로 쓴 답변서도 내놓았다고 하던데요. 예, 3월 23일 이후에는 세 차례나 자필로 된 서면을 제출하셨다고 하는데요. 이제 특활비를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서면을 계속 제출을 하고 있다릅니다. 직접 작성해서 구치소 직원을 통해서 뭐 국선 변호인에게 전달도 시키고, 근데 추석 격려금 2억 정도로 인정하지만 뭐 사적으로 이용한 건 전혀 없다. 네. 이런 취지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아마 지금 이제 다른 그 범인들이나 다른 공동 정범이나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양형이 이제 형이 중하게 선고가 되고 있고 또 특활비 재판도 빨리 진행이 되고 있을 뿐더러 이게 이 재판을 그렇게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재판에 대해서 보이콧을 한다고 해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활비 뇌물은요 제3자 뇌물 수수가 아니거든요. 지금 삼성 뇌물이나 다른 뇌물은 그 최순실 씨가 그래도 뭐 이익을 공유했든 어쨌든 최순실 씨가 받아간 거잖아요. 네. 근데 이 특활비 뇌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실질적으로 나중에 귀속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내일 오후 2시 10분입니다. 1심 선고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저희 YTN에서도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관련 내용을 분석하는 시간도 마련이 돼 있으니까요. 내일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지방선거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국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를 했습니다. 위선과 무능을 격파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7년 만입니다. 2011년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을 하겠다고 밝혔다가 박원순 현 시장에게 사실상 출마의 권리를 양보를 했고요. 네. 그 당시 그래서 아름다운 양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안철수 현 위원장이죠. 인재영입 위원장의 이 행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역구에서 의원도 했고요. 대통령 후보로 2번이나 나섰는데 한 번은 또 양보를 했고 한 번은 출마해서 또 당선을 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당대표 선거에까지 나갔고요. 그러면서 지금의 이 목소리는 정말로 깨끗하고 유능한 그런 시장이 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나 국민들의 기대감은 또 그전과는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전에 깨끗하고 정말 새로운 가치를 보여줄 것 같은 청년 신인에서 지금의 입장은 여러 선거를 거치면서 사실은 국민들의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약해졌고요. 또 다 3당의 지금 후보 아니겠습니까? 집권 여당이 있고 제1야당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만일의 경우 낙선한다면 이제는 정치 생명이 사실은 위기 상황에 놓일 겁니다. 그런 독배를 마시는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어제 출마 현장은 상당히 비장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변호사께서는 이제 국회의원도 하셨으니까 이 안철수 전 대표 어제 출마 선언했는데 야권의 대표 선수다. 힘을 모아달라고 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범보수로 보면은 아무래도 표가 분열될 텐데 끝까지 어떤 연대 가능성은 없을까요? 암묵적인 선거 연대는 몰라도 이렇게 드러내놓고 선거 연대를 하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이제 안철수 위원장의 측근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바른당과는 제가 이제 사석에서 그렇게 물어봐요. 네. 서울시장은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여기 안철수 후보가 나오고 그다음에 경기도지사나 뭐 인천시장 이런 건 또 자유한국당 쪽에 좀 암묵적으로 밀어주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뭐 이렇게 물어봐도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보수의 정통성을 누가 갖고 있느냐 아니면 그 이제 보수 그 정당으로서 누가 승계를 할 거냐 이런 문제 또 리더십의 문제 뭐 존재감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그 선거 공학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이제 후보를 다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제 야권 대표 선수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선거 연대를 하지 않겠다는 거는 유권자들한테 선택을 하라고 이제 말씀을 요청을 하는 거죠. 네. 지난 대선에서 봤을 때 보수가 분열했을 때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보수가 분열하지 말고 중도층과 보수가 분열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유권자가 선거 연대와 똑같은 효과를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요, 우리 김 교수님. 자유한국당에서는 서울시장 지금 후보로 김문수 카드가 갑자기 부상을 했습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는 경기지사 출신이고요. 또 대구 지역 국회의원 출마했다가 떨어졌는데 뭐 일각에서는 서울 시민도 아닌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서 뭐 설왕설래 말도 많은데 또 뭐 정치권에서는 히든 카드다, 뭐 버리는 카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많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김문수 전 지사 입장에서는 참 자존심 상하는 얘기일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달라졌다. 과거에 경기지사를 하면서 많은 업적도 내고 또 진보와 보수를 오가면서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서 업적을 쌓는 그런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지난 총선에서 사실은 대구 지역에서 출마했다가 낙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지향도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국정농단 이런 국면에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비판을 받았는데요. 네.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상당히 옹색합니다. 4명의 후보군에게 러브콜을 보냈는데 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홍정욱 전 의원이라든가 또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런 분들 모시려고 열심히 했는데 다들 어렵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현재 지지율을 본다면 20%를 넘지 못하는 10%대 중후반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50%대를 넘고 있는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이냐. 다들 손사래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고육주책으로 이제 영입을 했는데요. 역시 안철수 위원장 바른미래당의 후보와 같이 보수의 대표주자를 놓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과연 그런 신선미와 마지막 승리까지 움켜쥘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야당이 단합을 하면 30% 이상 그렇다면 해볼 수 있는 국면으로 갈 수는 있을 거다. 네. 그래서 서로 누가 더 정말 보수의 적자냐를 놓고 사실은 경쟁도 하고 서로 비난을 지금 별로 하지 않습니다. 두 예. 당이. 다시 말해서 연대까지도 염두에 두고 마지막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김문수 전 지사가 세월이 흐르면서 과거에 주목받던 그런 정치인에서 지금은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본인도 아마 고육주책으로
참담한 심정 속에서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고 출마를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당에서는 올드보이를 후보로 대거 내세우고 있는데 이를 두고 뭐 다시 새누리당 된 거 아니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무엇보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연세가 꽤 드셔서 대통령이 되신 사례잖아요. 네.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제일 좋아했던 그 글귀가 사무엘 울먼의 청춘이라는 건데, 이제 그게 보면 청춘이라는 게 인생의 한 시기, 연대기적 나이가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 보고 청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나는 연대기적 나이가 많지만 인생에 대한 자세가 열정적이고 청춘이니까 나는 청춘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네. 지금 나오는 후보들도 이 후보들이 이제 경험이 있고 인지도가 있으니까 짧은 기간 내에 야당에서 영입이 어려우니까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분들이 올드보이냐 아니냐, 이건 연대기적 나이로 판명되는 게 아니겠죠. 거기 후보로서 이제 공약을 내세우고 비전을 내세우면서 얼마나 미래지향적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생각, 아이디어를 내세울 수 있느냐지. 뭐 그리고 구태에 젖어서 내가 옛날에 뭘 했으니까, 지사를 했으니까, 국회의원을 했으니까 이렇게 안일한 자세를 보인다면 올드보이라는 소리를 들을 거고요. 네. 이제 청춘의 자세를 보인다면 또 새로운 그 참신함으로 또 다시 평가받거나 아니면 다시 선택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겠죠. 어떻게 하시느냐에 달렸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비춰지고 있는 이러한 이제 후보들이 이번 6.13 지방선거에 이제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서게 되는데, 홍준표 대표 이번 지방선거에서 6곳 이상 승리하지 못하면 책임지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렇죠. 홍준표 대표로서는 큰 모험을 어떤 한 의미일까요? 겁니다. 역시 사직생의 각오를 밝힌 거라고 봅니다. 현재 자유한국당이 보유하고 있는 6석에서 만일 경우 더 뺏긴다면, 지금 사실은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PK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경남, 부산, 그리고 울산 세 지역, 부울경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서 정말 아마 치열한 접전들이 펼쳐질 거고요. 그 속에서 만일 경우 그런 지역에서 뺏긴다면 사실상 자유한국당의 운신의 폭이 TK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주 극소수의 지역으로 좁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보수의 확장을 하기는 어려워진다. 그런 측면에서 사직생의 각오를 밝혔는데, 그러나 현재 상황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까 나왔던 세 분들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그리고 국정농단 국면에서 박 전 대통령을 도리어 옹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사실은 우리 이 변호사님 말씀대로 정말로 진정으로 청춘의 그런 힘으로, 그리고 민주주의와 정의의 가치를 옹호했다면 모르는데, 네. 사실은 아마 좀 상당히 지난 분들, 제가 과거에 한 30년 전에 뵀던 이인재 당시 경기지사, 정말 대단한 분이었거든요. 노동부 장관하고. 그런 분이 지금은 사실은 충청권에서 지역에서도 사실은 이제 지난 선거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말 국민들의 희망과 여망을 받기에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두 정부에서 만들었던 뭐 특활비라든가 다양한 이런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던 것이 결국은 보수 정당의 위축과 또 침체를 초래했는데요. 과연 이번 남은 선거 기간 70여일 정도 남은 기간 동안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네.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서 아마 다들 힘을 모으긴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덧붙여서요. 홍 대표가 이 지방선거 6곳 이상 승리하지 못하면 책임지겠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장 선거 못지않게 경남도지사 선거가 상당히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6년 만에 김경수 민주당 후보와 또 자유한국당의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지금 맞붙게 됐는데, 우리 이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사실 그 PK 지역이 이제 뭐 낙동강 지금 혈투내 만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처럼요. PK 지역이 이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대통령 임기가 2년 차 지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정권 심판론이 작동되기보다는 주로 선거에 있어서 대통령이 이제 인기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힘을 좀 더 실어줘야 된다. 그리고 힘을 실어줘서 하고 싶은 정책, 공약을 할 수 있도록 활동 범위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게 작동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어느 대통령보다 지금 시점에 인기가 있는 건 국정 지지도가 높은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TK 지역은 가능성이 아주 높지만 PK 지역마저 만약에 잃는다고 한다면 정말 이제 그 지역 정당으로 내려앉는 그런 모습도 될 수 있기 때문에 PK 지역에서 누가 주도권을 갖고 가느냐 문제가 서로 자존심 싸움과 그다음에 국정 운영에 여당에선 국정 운영의 동력을 잃는 걸 수도 있고 동력을
더 크게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PK 지역에 상륙을 하고 싶을 거고요. 야당은 지역 정당으로 내려앉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밖에 없고 총선도 그러고 나면 우리가 원래 지방선거 치르고 나면 돌아서면 또 총선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마 그 중간에 개헌 문제도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야당이 그 여당과 거의 맞먹는 야당 세력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의석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PK 지역까지 잃는다고 한다면 전혀 힘이 없이 그리고 전혀 그 국민들에게 계속 사랑을 얻지 못한다면 다음 총선 대선도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PK 지역에 있어서는 아마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할 것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사람의 그 출사표를 보면 맞닿아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봤더니요. 김 전 지사가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홍준표 대표 이야기죠. 예. 다시 말해서 긴급하게 조사를 해봤다. 그랬더니 김태호 전 지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네. 그런 결과라고 얘기하는데요. 역시 반대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또 다른 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김경수 의원이 나가서 승산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 부분이 이번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전에 경남지사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홍준표 대표였죠. 예.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약 20차례 정도의 경남지사와 부산시장 선거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딱 한 번 빼고는 과거에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으로 이어지는 이 의원들이 다 차지했습니다. 네. 딱 한 명이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김두관 전 지사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곳이거든요. 야당이 지금까지 탈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오랜 역사 속에서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 진보 진영에서 이번엔 반드시 탈환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반면에 여기를 뺏기면은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정말로 어려운 상황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는 치열한 기싸움이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과 또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기고 있으니 힘을 실어달라. 이 편승의 효과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과연 냉정하게 지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해주실지 그리고 국정농단의 과정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지 않습니까? 네. 또 그러나 지역에서는 또 냉정하게 아마 평가를 하실 겁니다. 지역도 발전시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발전시키는 정치인이 누구인가 판단하실 텐데요. 그 결과 상당히 저는 궁금합니다. 예. 네. 요즘 일각에서 또 민주당 내부에서 전직 대통령의 자제들 출마 설이 나돌았는데 일단 당 공천관리위원장은 물밑 촉은 없었다. 그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확실하게 선을 그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이런 지방선거에 이런 출마설이 나도는 것.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아버지의 그 어떤 그런 후광을 업고 다시 출마하는 게 이제 레거시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그러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도 정치 활동을 계속했다고 보긴 좀 어렵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있죠.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걸 극복할 만한 바람직한 그리고 긍정적인 요소를 국민들한테 보였다면 사실 뭐 추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후광 효과를 더불어서 또 이제 아버지의 뜻을 펼쳐서 이어서 한번 펼쳐봐라 이런 요청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러기에는 그분들이 아직 그 정도의 국민들의 평가를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뭐 일본이나 미국 보면 대를 이어 정치하는 경우도 많고 우리나라도 이제 대를 이어 정치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전직 대통령의 아들들은 아직 대를 이어서 정치하는 분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인들의 그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은 것처럼 골짜기가 깊은 부분을 아직은 극복을 못하고 있으시지 않나. 앞으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와 더불어서 민주당 선관위에서는 대통령의 이름을 유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통령이나 유력 인사와 친하다고 해서 더 좋은 효과를 누리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효과를 분명히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5대 대통령의 뭐 자문력이다 하는 것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문력, 또 노무현 대통령이나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다 마찬가지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이름의 각인 효과 그리고 대통령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지지율이고요.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 이후에 개혁에 있어서 뭔가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고 정상회담까지 남북관계에서도 일정한 지금 효과를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안고 싶다. 그래서 이제 송파을 같은 경우
경우는 최재성 전 의원이 이제 대통령의 복심이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네. 사실은 또 선대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 변호사 출신의 송기호 위원장의 경우는 무슨 소리냐, 이것은 구태다라고 이제 당 내에서도 이런 치열한 경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역시 과연 누가 공천을 통과하고 거기서 국회의원이 되느냐는 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텐데요. 역시 후광 효과로 나타나는 부분들 아마 지지율의 약 15% 정도에서 20% 정도까지 이게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어허. 그렇다면은 사실은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는 민주당 선관위에서는 사용하지 말라라고 이제 규정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인기가 이렇게 높다면 역시 그것을 이용하고 싶은 정치인들의 유혹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지역에서 그동안의 경륜과 실력, 또 지역민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런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승부를 하는 것이 또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각 당의 수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이두하 전 새누리당 의원, 김홍구 경희대 겸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